안녕하세요. 대리석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전 아직 어린 나이지만 매년 수십억 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수십 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무가 때로는 무척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회사를 탄탄하게 잘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처음엔 나이가 어린 여성이 회사 대표를 맡는다는 것을 의구심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제 능력을 증명하고 인정받기까지 많은 고충들이 있었지만 결국 지금은 절 믿고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형제들에게 상거지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놀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이 채널에다 글을 드리는 이유도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된 제 사연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힘겨운 시간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할머니와 아빠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엔 엄마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절 낳자마자 아버지와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살림을 차렸다죠. 그래서 아빠가 엄마의 역할까지 대신했고 저는 투박한 아빠와 할머니의 손길을 엄마의 손길이라 여기며 성장했네요. 어릴 땐 그저 엄마가 왜 날 버리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사춘기 시절엔 남편과 자식을 포기한 엄마에 대해 막연한 원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빠도 상처가 깊었는지 엄마에 대해 말을 아꼈죠. 전 그저 할머니의 푸념을 통해 엄마의 일탈을 어깨 넘어 들을 뿐이었어요. 처음부터 제겐 엄마란 존재가 없었으니까 그게 불편하고 어색한 건 줄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모두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소외감 같은 감정이 느껴지기도 했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엄마 없는 아이란 놀림은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왈가닥 같은 제 성격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전 엄마가 없는 아이치고는 참 구김없이 자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제게 할머니의 죽음은 꽤 충격적인 일이었죠. 숙한으로 돌아가신 할머니는 제겐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살갑지 못하고 투박하신 분이셨지만 그래도 제게 밥상을 차려주는 고마운 분이셨으니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저와 아빠밖에 남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형제가 많고 친인척이 많은 친구들이 늘 부러웠어요. 인형이나 화분에 핀 꽃나무를 말동무 삼은 저로서는 누군가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게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막 고등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뒤늦게 재혼을 하겠다는 아빠의 깜짝 발표는 제 마음을 무척 설레게 만들었죠. 더구나 아빠와 재혼할 새엄마는 자식이 무려 5이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고생이라면 꽤 예민할 시기잖아요. 그런 여고생에게 갑자기 새엄마가 생긴다고 하면 좀 싫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빠의 재혼 소식이 마냥 좋기만 했어요. 엄마가 그리웠던 제게 엄마가 생겼고 말할 상대가 필요했던 제게 형제가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아빠, 그게 정말이야? 진짜 결혼하겠다는 거지? 경은이는 아빠가 결혼을 해도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아빠가 아빠 행복 찾겠다는데 딸이 괜찮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 난 대찬성이야. 그리고 그분한테 내 또래 자식들이 5이나 있다며? 그럼 난 너무 좋지. 그래? 우리 경훈이가 그렇다니까 다행이긴 하네. 아빠는 마냥 좋아하는 저를 아련한 눈빛으로 보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아빠는 새엄마를 제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전 그분을 처음 보자마자 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새엄마는 정말 예쁜 분이셨어요. 옷도 세련되게 잘 입으셨고요. 꼭 TV 속에 나오는 여배우 같았죠.
제가 상상한 분과는 정말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 네가 경훈이구나. 반가워. 네, 안녕하세요. 참 예쁘게 생겼구나. 앞으로 잘 부탁해. 새엄마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시는데 정말 이런 분이 제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새엄마는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점이었어요.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게 된 건 아니었고 아빠가 재혼을 하고 새엄마와 같이 살게 되면서 자연스레 알게 된 것이었는데요. 새엄마는 기업을 운영하는 어엿한 사업가셨고 몇백억 원에 이르는 건물까지 소유한 큰 부자였습니다. 새엄마가 왜 그렇게 세련됐는지, 어떻게 재혼을 하자마자 큰 단독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던 건지 단번에 납득이 되더라고요. 평생 책에 파묻혀 연구만 하는 아빠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네요. 솔직히 이런 분이 왜 우리 아빠에게 마음을 뺏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죠. 아무리 우리 아빠지만 남자로선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엄마가 생겼다는 건 당시 저로서는 어깨가 한껏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친구들의 엄마들 중 회사를 다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 전업주부가 많으셨거든요. 아마 큰 회사를 운영하는 엄마를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새엄마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오시면서 반 친구들에게 햄버거와 피자를 돌렸던 일만 해도 제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어요. 경훈이 엄마가 반 전체에 햄버거를 돌렸다더라. 경훈이 엄마는 엄청 큰 회사의 사장님이시라더라. 경훈이 엄마가 기사 딸린 차를 타고 왔다더라. 입방아 찍기를 좋아하는 여고생들에겐 저희 엄마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까지 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경훈아, 담임이랑 얘기하고 있는 분이 너희 엄마 맞지? 응. 어허, 맞아. 너희 엄마 진짜 예쁘시더라. 꼭 연예인 같아. 차도 엄청 좋은 거 타고 오셨던데? 너희 집 그렇게 부자였어? 아, 부자는 무슨. 엄마는 사업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 엄마는 맨날 집에서 화투나 치는데. 암튼 경훈아, 너무 부럽다. 친구들의 부러움이 섞인 질투까지 절 들뜨게 만들었네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로서는 갑자기 신분 상승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새엄마의 자녀들이 절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다섯 남매는 아빠나 새엄마가 계실 땐 딱히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뭉쳐서는 은근히 절 따돌리곤 했습니다. 제일 큰 언니는 저보다 6살이 많았고 그 밑으로 작은 언니, 셋째 오빠, 넷째 언니, 그리고 막내 오빠까지 모두 연년생이었어요. 다섯 남매를 줄줄이 낳은 새엄마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네요. 어떻게 5명을 연년생으로 낳을 생각을 했는지 대체 몇 년 동안 배가 불러 있었던 걸까요? 상상만 해도 혀를 내두를 만한 일이었습니다. 암튼 그래서인지 다섯 남매들은 똘똘 뭉쳐서 막내인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막내 오빠와 넷째 언니를 제외하면 모두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제게 심술을 부리거나 치졸한 짓을 일삼기 일쑤였어요. 제 눈에는 전부 어른처럼 보였는데도 말입니다. 얘 경훈아, 너 오늘 용돈 받는 날이지? 엄마한테 받은 용돈 잠깐 가져와봐. 제 용돈이요? 그건 왜요? 가져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큰언니의 호통에 주눅이 든 제가 언니에게 용돈을 갖다 주면 절반을 뚝 떼고 그 나머지를 제게 주는 겁니다. 전 억울한 마음에 내가 받은 돈인데 왜 가져가냐고 물었어요. 학생이 쓸 돈이 뭐가 그렇게 많니? 그냥 이 정도만 쓰면 충분하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네가 이만한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이 정도도 감사한 마음으로써 대학생 언니가 눈을 부라리면서 옥밥을 지르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요. 하지만 형제들의 괴롭힘은 머릿수가 많은 만큼 줄줄이 이어졌죠. 짜잘한 괴롭힘과 심술을 부리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이상하게도 당하는 사람이 견디면 견딜수록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새엄마의 자식들은 마치 재밌는 놀잇감이 생겼다는 듯 대놓고 절 괴롭히기 시작했네요. 외롭게 자란 저는 형제들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언니 오빠들도 절 좋아하고 예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건 제 차가릴 뿐이었죠. 그들의 눈엔 그저 제가 눈에까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언니 오빠들이 모두 모여 있더라고요. 너 학교 끝나고 바로 온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 네? 아,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하느라고요. 학교에서 온종일 붙어 있을 텐데 대화는 무슨 대화? 학교 끝나면 빨리빨리 들어올 것이지. 우리가 한참 동안 기다렸잖아. 네, 저를요? 그래. 우리가 의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네가 우리랑 약속을 하나 해줘야겠어. 약속이요? 어떤 약속이요? 솔직히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네가 이런저런 혜택을 본 건 맞잖아? 하지만 우린 그 부분이 좀 그래. 왜 우리 엄마가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너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신경을 써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지금까진 학생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경은이 네가 만약 대학생이 되면 집에서 독립하겠다고 부모님한테 말을 했으면 해. 독립이요? 그러니까 저보고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이 재혼을 했다지만 아직 우린 널 형제를 인정할 수 없어. 너도 그 부분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잘 생각해봐. 너만 없으면 모두 다 행복해지지 않겠어? 엄마 아빠는 네 눈치 보면서 신경 쓸 일이 없을 테고 우리도 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어질 테니까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어차피 대학생이 되면 너도 어른이고 독립을 해야 할 테니까 알아서 나가 살란 말이야. 약속해.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널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야. 어때? 그건... 만약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나도 더 이상 책임 못 진다.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는 다 너한테 달려있는 거라고. 언니 오빠들이 허리춤에 손을 얹고 나가 살라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마치 가족한테 버림을 받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같았으면 내가 왜 나가냐고 따져 물었을 텐데 당시에는 언니 오빠들의 기세에 놀려서 항변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또한 언니 말처럼 저만 사라지면 모든 사람들이 두루두루 행복해질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전 언니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생이 되는 순간 이 집에서 나가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제야 언니 오빠들은 만족했다는 듯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더군요. 제가 느낀 소외감과 박탈감은 밑도 끝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잔뜩 화가 난 새엄마가 모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경은이한테 나가 살라 그랬니? 대학생이 되면 알아서 독립하라고 했다면서? 바른 대로 말해. 누가 그딴 생각을 했냐고? 아니야. 우린 안 그랬어. 우리가 왜 귀여운 막내 동생한테 나가라 그래. 무슨 말을 어디서 들은 거야? 경은이가 그래. 너 끝까지 이럴 거니? 제일 큰언니가 막내를 감싸주진 못할 망정 괴롭히고 놀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협박까지 해. 아니라니까. 우리가 경은이를 얼마나 아끼는데. 거짓말하지 마.
도우미 아주머니가 나한테 니들이 막내를 괴롭힌다고 다 말해줬어. 이것들이 정말. 엄마. 크게 화가 난 새엄마는 언니 오빠들이 눈물이 찔끔 날 만큼 혼쭐을 냈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내쫓을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는 제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셨죠. 경은아,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니? 엄마가 미안하다. 난 이런 줄도 모르고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에요. 언니 오빠들이 괜한 소리를 한 거예요.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응? 그래. 우리 경훈이 참 착하기도 하지. 새엄마는 최대한 공정하게 자식에 대한 사랑을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친자식이라고 사랑을 더 주거나 의붓자식이라고 해서 편애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복 형제 사이에서도 꼿꼿하게 지낼 수 있었네요. 비록 제가 원한 살바운 형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언니 오빠들이 절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건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요. 연구원인 아빠는 도통 그런 제 처지를 모르셨는데요. 그저 아빠는 제가 형제들이랑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빠에게 딱히 어떤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새엄마에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제게 불쑥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경훈아, 요새 언니 오빠들이랑 잘 지내고 있니? 응?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지. 경훈아, 아빠가 일 때문에 바빠서 너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어. 그래서 아빠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도 새 식구들이랑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답지 않게 갑자기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나 잘 지내고 있어. 새엄마도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아빠는 새엄마한테나 잘해. 내가 봐도 새엄마 같은 사람 없다. 나중에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란 말이야. 뭐? 이 녀석 참. 일부러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아빠의 그 말 한마디에 전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알아주고 있었구나.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생각에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끼리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복 형제들과의 부침도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했네요. 이후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뒤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이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죠. 무엇보다도 일이 너무나 재밌었네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건만 형제들과의 관계는 바뀌질 않더군요. 언니 오빠들은 여전히 절 형제로 여기지 않았고 그저 한 지붕에서 같이 사는 구성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전 형제들에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건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런 느낌도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고요. 어차피 일에 푹 빠져 살고 있는 저에겐 저의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형제들을 바라만 보고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새엄마가 절 친딸처럼 대해주신다는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할 뿐이었어요. 새엄마와 아빠는 그 긴 세월 동안 작은 다툼 한 번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두 분의 모습이 자식인 제게도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두 분이 재혼한 지 꼭 10년 만에 두 분은 생이별을 겪어야만 하셨습니다. 그건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진 아빠와의 이별은 저로서도 떠올리기 힘든 일입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는 날, 전 거의 실신하다시피 오열하고 말았어요. 새엄마 역시 넋이 나간 상태로 남편을 보내야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그건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일 겁니다. 그럼에도 새엄마는 당신도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우면서 숨이 꺽꺽 넘어가는 절 부둥켜 안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새엄마 덕분에 전 겨우 아빠를 떠나보낼 수 있었네요. 하지만 아빠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한동안은 정말 힘이 들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디 잠시 여행을 가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여러 번 있었죠. 모르긴 몰라도 새엄마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경은아, 우리 아파도 조금만 참자.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빠가 걱정을 덜하지. 우리 조금만 참자. 알았어요, 엄마. 엄마도 기운 내셔야 돼요. 그래야 아빠가 안심을 하죠.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아빠의 빈자리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에겐 아빠의 죽음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너무 힘든 일이셨나 봐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5년쯤 지나고 나서 새엄마는 몹새병에 걸려버렸고 투병 2달 만에 세상을 뜨고 마셨네요. 마치 빨리 아빠 곁으로 가겠다는 듯 참 급하게로 떠나셨어요. 제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새엄마의 죽음 또한 제게는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저에게 친엄마 이상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만약 친엄마였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엄마의 정에 목이 말라있던 저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신 분이었네요. 그렇게 두 분은 자식들만 남겨놓고 인생의 여정을 마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두 분의 결혼 생활은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서로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았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언니 오빠들은 저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새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제게 발톱을 드러내며 우르렁거리더군요. 경은이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큰언니, 그게 무슨 이상한 말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신 게 왜 제 탓인데요? 엄마가 자기 몸도 못 돌보고 거지 새끼 키우느라 병든 거지. 그게 아니면 엄마가 왜 암에 걸려? 네, 언니, 말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거 봐. 얘 도끼는 뜨고 대드는 것 좀 보라고. 그동안 착한 척하느라 얼마나 답답했니? 우리가 이래서 널 형제로 인정하지 않은 거라고. 아우, 간사스러운 년. 뭐라고요? 큰언니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마치 새엄마의 죽음이 전부 제 탓인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이런 비상식적인 억지에 다른 언니 오빠들까지 동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신경 많이 쓴 건 사실이잖아. 친자식인 우리보다 너한테 관심을 더 쏟았던 건 너도 인정하지. 우리 입장에선 우리 엄마 뺏어간 네가 얼마나 보기 싫었겠니? 맞아. 엄마가 경은이 걱정을 유독 많이 했지. 원래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 엄마가 병든 게 경은이 탓이 아니란 증거도 없지. 엄마는 하필 이런 집구석이랑 재혼을 해서는 왜 이 사단을 만들었는지 몰라. 아우, 짜증나. 아무튼 경은이 너 말 잘 들어.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남긴 재산은 자식들한테 상속될 거야.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넌 우리 엄마 재산에 1원도 욕심내지 마. 원래 넌 이런 재산은 꿈도 꿀 수 없는 애였잖아. 위부 자식 주제에 자기 몫이냥 기웃 거렸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여태껏 좋은 집에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여가며 키워줬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겠지. 알아서 상속 포기각서 쓰고
넌 네 똥 차나 가지고 나가 살아.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어쨌든 저도 자식이잖아요. 이부 자식도 자식이니? 옛날 같았으면 내다 버려도 할 말 없는 처지야. 거지 새끼 그만큼 키워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침을 흘려 흘리긴. 난 분명히 말했다. 혹시라도 딴 생각하면 후회하게 될 거야. 네, 언니. 언니라고도 부르지 마. 난 너 같은 동생 준 적 없으니까. 그동안 동생 같지도 않은 너 챙기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꼴 같지 않게 어디다 숟가락을 올리려 그래. 말 나온 김에 빨리 짐 싸. 앞으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고 네 인생 네가 챙기면서 살라고. 언니 오빠들은 작심한 듯 제 등을 떠밀더라고요. 새엄마 상을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안면을 바꾸고 절 쫓아내려고 하는 그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가족들이 살고 있던 120평 단독주택도 그렇고 서울 조심가에 320억짜리 사업 건물도 큰 재산이었죠. 무엇보다도 새엄마가 운영하던 회사의 가치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언니 오빠들은 새엄마의 재산이 전부 자기들 것이라며 제게 상속복의 각서와 함께 집을 떠나라고 강요하더라고요. 다섯 남매가 눈을 부라리며 어깃장을 놓는 모습에 기도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울컥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들에게 빽 하고 소리를 질렀네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이것 보세요. 내가 왜 정단의 상속분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의붓자식이든 친생자든 저도 엄연히 부모님 재산에 권리가 있다고요. 근데 누구 좋으라고 상속 포기각서를 써요. 나라고 그동안 마음 편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언니가 날 챙겨요.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는 어린 막내 동생 괴롭히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아무튼 난 절대 상속재산 포기할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어쩌, 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 네가 뱀 같은 년이라는 거 내가 진작에 알아봤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네가 살살거렸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잘 들어. 네가 오늘 상속 포기각서 안 쓰면 온전히 숨 쉬면서 나가지 못할걸. 뭐라고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안 쓰면 어쩔 건데요. 네, 어쩔 거냐고요. 큰언니의 협박성 발언에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들이댔죠. 그런데 느닷없이 큰언니의 우악스러운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 인연이 누구 앞에서 악다문의를 써.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저도 지기 싫어서 온 힘을 다해 큰언니와 엉겨붙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큰언니와 몸싸움을 하는 제게 발길질도 하고 꼬집기도 하면서 폭력을 마구 휘두르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악에 바쳤다지만 그들을 모두 상대할 순 없잖아요. 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거의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죠. 그들은 혼이 빠진 절 억지로 끌어내며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알겠니? 넌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거지 새끼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나가. 나가라고. 알았어요.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당신들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네요. 제가 더러워서 나갑니다. 나간다고요. 전 겨우 챙긴 짐가방 하나만 들고 제 차로 향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짐가방을 싣기 위해 차 트렁크를 열었죠. 그런데 제 트렁크 안에 못 보던 박스 하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원래 트렁크를 깨끗하게 쓰는 편이어서 거의 아무것도 싣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 박스는 분명 제가 실어놓은 게 아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박스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낡은 사진과 서류 같은 것들이 한 뭉치나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서류 뭉치들을 뒤적거렸는데 사진 한 장이 제 발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진을 주워보니까 젊었을 적 새어머니와 아기를 안고 있는 친아빠의 모습이 담겨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새엄마와 아빠는 거의 50이 다 돼서 만나셨어요. 그런데 사진 속엔 한참 젊은 두 분의 다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간 뭔가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 놀라운 건 사진을 뒤집어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경은이라는 문구가 틀림없는 새엄마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진 한 장으로 제 머릿속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각자 자식들을 다 키우고 만나게 된 두 분이 어떻게 젊었을 때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며 왜 새엄마는 아기 때의 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저는 상자 속의 서류를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엔 새엄마의 각종 재산과 관련 서류들이 한가득 있었고 새엄마의 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경은아, 많이 놀랐지? 놀라게 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밖에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편지를 남기게 됐어. 엄마가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많이 약해지나 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단다. 경은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줘. 사실 우리 경은이는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친딸이야. 네 아빠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평생을 약속한 사이란다. 네 아빠와 나 사이에는 밤을 새워도 모자랄 만큼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처음부터 밝히지 못했던 사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무나 잘 커준 경은이 모습을 볼 때면 아직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라. 새엄마의 편지를 쭉 읽어가던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새엄마가 밝힌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젊었을 적 아빠를 만났고 두 분은 사랑에 빠졌다더군요. 그러나 덜컥 애가 생기게 됐는데 그게 바로 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빠가 데려온 여자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대요. 아무리 애가 생겼다곤 하지만 교수 출신 아빠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죠. 그러나 두 사람은 할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낳았고 작은 행복을 지키며 살았다는 건요. 하지만 할머니는 어느 날 아빠 엄마 몰래 아기인 저를 고아원에 보내버렸다더군요. 그리고 이를 빌미로 엄마에게 아빠 곁을 떠나줄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신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절 버릴 수 있다며 협박을 했다는 거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아빠와 헤어지겠다고 약속을 한 뒤 멀리 떠나게 됐대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을 쳤다는 말을 믿은 아빠는 크게 낙심했지만 나중에 이 모든 게 할머니가 꾸민 일이라는 걸 알고서 고아원에서 절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할머니 협박에 못 이겨 떠난 엄마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해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아빠는 어린 저를 키우며 세월을 보냈고 10수년 만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생이별을 하고 있던 사이 고아원에서 5남매를 입양해 키웠다고 했어요. 그 아이들이 잃어버린 자기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키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 분이 다시 재결합하는데 그런 것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5남매를 기꺼이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두 분은 기쁜 마음으로 재결합을 하셨다죠. 결국 그렇게 절 괴롭히고 눈치를 줬던 5남매는 정작 엄마의 친자식이 아니었고 유일하게 저만이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친생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편지 말미에
다섯 남매들에겐 지금까지 할 도리를 다 했으니 각자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고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엄마가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를 맡아줄 것과 남긴 재산으로 엄마가 후원하는 단체에 기부할 것을 부탁하셨더군요. 이미 엄마의 뜻이 담긴 유언장과 관련 서류들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공신력을 받아둔 상태였고, 제가 동의만 하면 모든 게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린 저를 보고 큰언니가 달려나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던 엄마의 편지를 빼앗아 읽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이게 뭐야? 여기에 써있는 게 정말 사실이야? 말도 안 돼. 이에 나머지 다른 남매들도 달려나와 엄마의 유언장과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이 모든 게 제가 꾸민 일이라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사태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엄마가 이미 변호사한테 관련 사항을 전부 위임해둔 상황이라잖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설명해주겠지. 아무튼 결국 이렇게 됐네. 이제 내가 아니라 그쪽들이 이 집에서 나가줘야 할 것 같은데? 엄마는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잖아.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누가 이따위 종이장을 인정해준대. 법적으로 하면 자식들한테 권리가 다 있는 거라고. 두고 봐. 그들은 엄마의 유언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얼마 뒤 엄마가 선임한 변호사가 이 분쟁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모든 건 엄마의 유언대로 진행이 됐고 다섯 남매의 소송도 전부 무의미한 일이 돼버렸죠. 결국 저는 엄마 회사 대표로 취임을 하게 됐고 많은 임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회사 사업과 부동산은 제 명의로 상속이 됐고 나머지 엄마의 재산은 엄마가 후원하던 단체에 엄마의 이름으로 기부됐어요. 나중에 다섯 남매들이 저에게 찾아와 떡국물이라도 얻어가려고 했지만 전 그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편지엔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도 엄마가 데려온 내 아이들이니 그동안 교육과 훈육으로 고치려고 많이 노력해봤다. 하지만 타고난 성격은 잘 바뀌지가 않더구나. 만약 경훈이 네가 내 친생자라는 걸 알게 되면 질투에 눈먼 언니 오빠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그래서 한동안은 너한테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었단다. 우리 경훈이가 시집을 갈 때쯤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급하게 세상을 떠나게 생겨서 이렇게 편지로 남기게 되었구나.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착하고 너그러운 우리 경훈이 혹시 내가 없더라도 언니 오빠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꿋꿋하게 네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아빠랑 같이 하늘에서 응원할게. 사랑한다 내 딸. 지금 생각해봐도 참 가슴 아픈 경험이었어요. 돌아보면 새엄마가 제게 해주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선명했는데 왜 그땐 새엄마가 친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엄마를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지 못한 게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저는 엄마의 배려 덕분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지만 막상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현실이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남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잘 키우는 것이 유일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끝이지만 아직 제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봐서라도 제게 주어진 일을 더욱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이 글은 앞으로의 제 포부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 앞날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오늘의 썰망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